사람의 인생이란 살아온 연수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그리고 그 상처에서 어떻게 일어섰는지로 기록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올해로 83살이 되었습니다. 6.25 전쟁을 겪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생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 지금, 비로소 저는 가족이라는 것의 진짜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이 들면 자식이나 손자가 곁에 있어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성실히 자식을 키운다면 언젠가 다리가 휘청거릴 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 마지막 길을 함께 걸어줄 것이라고. 하지만 인생은 동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가족이라는 이름의 등장인물을 타인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깨닫습니다. 때로는 오래 사는 것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에 불편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저는 이 이야기를 누군가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정을 구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단 한 번 전하고 싶었습니다. 사람과의 유대는 목숨이 닿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멀어졌을 때 이미 끝나버린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다면 이 작은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곧 사라질 사람이라는 계산 아래 모셔진 아버지의 조용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김영수라고 합니다. 올해로 83살입니다. 이 나이를 누군가에게 들으면 더 이상 놀라지 않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머리는 희끗해지고 무릎은 약해졌으며 기억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원도 춘천의 시골에 홀로 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지은 작은 한옥집.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는 이곳에 저 혼자뿐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차를 끓이고 툇마루에 앉아 참새들의 지저귐을 듣는 것이 일과입니다. 가끔 길고양이가 뛰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조차 외로움을 조금 덜어줍니다. 나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자존심과 자립을 지킬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는. 그날은 유난히 추운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욕실로 향했습니다. 바닥 타일은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늘 신던 고무 슬리퍼를 깜빡 잊고 맨발로 들어갔습니다. 단 한 걸음 발을 미끄러뜨린 순간 저는 세게 바닥에 넘어졌고 허리를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 딱 하는 소리가 선명히 들렸고 몸이 떨리며 차가운 땀이 흘렀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건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와 제 거친 숨소리뿐. 저는 한동안 그곳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웃인 박 씨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몇 번 불러도 답이 없자 이상하다 여겨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저는 춘천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진단은 고관절 골절.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 후 최소 2달은 누워 지내야 하며 재활치료도 필요할 것입니다. 의사는 미안한 표정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픔을 참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민수가 불려왔습니다. 민수는 제 외아들입니다. 올해로 52살, 서울에서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바쁘고 활발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밥을 먹은 게 언제였는지 이제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연락했을 때 조금은 걱정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말하길 전화를 받은 민수의 목소리는 담담했고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한 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가겠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신가요? 그런 말 한마디 없이. 잘 전해주세요. 그런 배려의 말도 없이. 다음 날 아침 그는 정말 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저는 링거를 맡고 있었지만 그가 병실에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 무표정한 얼굴. 아버지, 서울로 모셔갈까 해요. 그쪽이 간호하기도 편하고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서울로? 하지만 너희 집은 좁지 않나. 일도 바쁘고 애도 있고. 그의 아내가 뒤에서 얇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시골은 불편한 점이 많고 서울 병원이 훨씬 나아요.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방도 이미 준비해놨어요. 편히 지내세요. 편히인지 안치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그들은 전용차를 빌렸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태워졌고 쿠션이 단단히 깔려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리가 덮인 가로수가 빠르게 뒤로 흘렀습니다. 창문 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더 차가웠습니다. 진통제가 아직 효과를 내고 있었을 텐데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들어버린 겁니다. 민수의 작은 목소리, 아내에게 건네는 거의 속삭이던 낮은 목소리. 하지만 밀폐된 차 안에서는 한마디 한마디가 선명히 들렸습니다. 뭐 길어야 몇 달일 거야. 제대로 돌보면 문제없어.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졸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말을 마음 깊숙이 묻어두기 위해. 아내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억양 없는 차분한 목소리. 이번엔 유산에서 이름 빠지지 않도록 해야지. 너희 어머니 때처럼 안 되게. 이번엔 오래 사시면 좀 귀찮아지겠네. 그 목소리는 부드럽게 들렸지만 겨울 바람보다 차갑고 날카롭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늙은이는 울어선 안 된다. 그렇게 저는 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을 제 자신에게 되뇌어야 할 줄은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건 가족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아프니 곁에 있고 싶다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분배를 놓치고 싶지 않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추억의 일부, 집의 일부, 재산의 일부. 저는 아까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돌보는 이유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마치 모래시계 같았습니다. 마지막 한 알이 떨어지는 순간을 누군가 지켜보고만 있는 존재. 저는 눈을 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얼음이 살짝 낀 길을 조용히 달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마중 나왔다는 말이 반드시 재회의 기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지켜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를. 그날 늦은 오후 저는 서울로 옮겨졌습니다. 차가 민수의 집 앞에 멈췄을 때 저는 그 3층 집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얗고 새것 같은 외관, 현대적인 설계. 춘천의 낡은 한옥집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깔끔하고 편리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차가웠습니다. 그 집에는 생활의 냄새가 없었습니다. 갓 끓인 차의 향도, 축축한 나무 냄새도, 툇마루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문을 열며 마치 업자처럼 말했습니다. 아버지, 발밑 조심하세요. 손잡이도 설치해놨어요. 아내는 뒤에서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방은 1층이에요. 창고 옆이라 계단도 안 써도 되고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저에게는 선택권 따위가 없었으니까요. 그들이 준비해준 방은
주방 뒤쪽, 창고, 바로 옆. 작은 창문으로는 벽에 균열만 보일 정도의 빛만 들어왔습니다. 새 매트가 깔린 침대, 비상 버튼, 작은 책장, 1인용 테이블, 그리고 침대 맞은편에는 디지털 시계. 초침이 정확히 움직이며 마치 제 남은 시간을 세는 듯 했습니다. 팍 쉬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부르세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그들은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히고 바깥에서 자물쇠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첫날은 마치 이상한 꿈처럼 지나갔습니다. 아침 7시, 아내가 아침밥을 가져왔습니다. 죽, 계란찜, 미역 반찬. 책상에 놓고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침이에요. 두유도 있어요. 오전 9시, 그녀는 쟁반을 치우러 돌아왔습니다. 11시 45분에는 점심. 정확히 시간 맞춰. 저녁도 마찬가지. 저는 늙은 아버지로서 완벽히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약은 정확히 준비되고 따뜻한 물, 빨래한 수건, 깔끔히 개킨 옷. 겉으로 보면 불평할 것 하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일어나 화장실에 갈 때마다, 누구의 도움 없이 걸을 때마다 아내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말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녀가 민수에게 작게 속삭이는 소리를. 아직 너무 건강하시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무 문을 뚫고 제 마음에 찔렸습니다. 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 마치 모래시계를 바라보는 눈빛. 시간을 확인하려는 게 아니라 거꾸로 세기 위한 시계. 앞으로 며칠, 몇 달. 제가 건강할 수 있는 시간을 역으로 세는 듯한 어느 밤 책장에 손을 뻗다가 문득 방구석에서 빨간 불빛이 깜빡이는 걸 발견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니 천장 구석에 아주 작은 카메라가 제 침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물었습니다. 저 카메라는 뭐지? 민수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또 넘어지시면 위험하잖아요.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대처하려고요.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대처? 아니면 감시인가?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아내는 그냥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알았습니다. 머리를 긁는 행동, 기침 한 번, 옆으로 누울 때, 일어서는 동작까지도 모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제게는 더 이상 사생활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방 본래라면 인생의 마지막 안식처여야 할 방은 누군가의 시선이 끊임없이 떠도는 격리실로 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괴로웠던 건 카메라가 아니었습니다. 속삭임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들의 돌봄 방식이었습니다. 너무 정확하고, 너무 완벽하고, 그리고 너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삼시세끼, 시간 딱 맞춰, 약, 정확한 양, 이불, 반듯한 모서리, 말투, 정해진 문구처럼. 아버지, 기분이 어떠신가요? 필요한 거 있으신가요? 너무 익숙해져서 그들이 입을 열기도 전에 제가 먼저 대답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단지 진심이 담긴 한마디가 필요할 뿐이다. 저는 그 작은 방에서 삼시세끼 정확히 나오는 밥과 정확한 스케줄의 돌봄 속에서 마치 유통기한을 기다리는 물건처럼 존재했습니다. 저는 꿈꿨던 적이 있습니다. 자식이 제 마지막 시간을 지켜봐 줄 거라고. 하지만 시계 바늘을 노려보는 그 시선 속에서 저는 어떤 온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같이 살면 밥상에서 웃음소리가 돌아올 거야. 같이 TV를 보거나 손자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믿었는데 제게 주어진 건 인간미 없는 정성이었습니다. 저는 일정표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느 밤 저는 몰래 방을 나와 지팡이를 짚으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거실에는 불빛이 켜져 있고 두 사람은 테이블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며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민수는 놀라 돌아보며 아버지 부르셨어야죠. 좀 걷고 싶어서. 계속 앉아있으니 다리가 저리네. 아내는 일어나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리하시지 마세요. 좀 쉬시는 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시계반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필요한 아버지가 아니라 분배를 기다리는 재산이었다는 것을. 저는 예전에 믿었습니다. 인생의 끝은 자식들의 온기와 함께 맞이할 거라고. 하지만 이제 이 집은 일시적인 체류지이고 이 방은 아들의 명의로 된 집의 한 방이며 저는 서명을 기다리는 손님일 뿐입니다. 참 이상하죠. 나이를 먹을수록 느끼는 건 가장 아픈 건 넘어졌을 때의 신체적 고통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비틀거렸을 때의 고통이라는 것. 그리고 그 고통은 대개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마치 목재에 생긴 장음처럼 언젠가 썩어 무너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안에 그 금은 어느 평범한 오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서울의 하태은 흐릿한 하늘로 덮여 있었습니다. 맑지도 비도 오지 않는 날씨였죠. 저는 침대에 누워 머리를 높이고 낡은 책을 들고 있었지만 눈은 더 이상 글자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집 안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고 복도를 걷는 발소리, 거실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전화벨 소리까지 선명히 들렸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민수였습니다. 그 애는 원래 전화로 큰 소리를 내는 타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엔 왜인지 문을 닫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단순히 아버지의 귀가 이렇게 예민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저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작은 칼처럼 제 가슴을 조각조각 찢어 놓았습니다. 삼촌, 어머니 돌아가신 뒤로 유언장을 다시 쓰지 않으셨죠? 저는 동작을 멈췄습니다. 네, 새로 쓰신 게 나오면 먼저 알려주세요. 저희가 준비할게요. 이제 곧이니까요. 저는 책을 조용히 내려놓고 머리를 벽 쪽으로 돌렸습니다. 추웠기 때문일까? 아니면 마음이 한순간 가라앉았기 때문일까? 이제 곧, 그 말은 부모로서 듣고 싶다면 곧 나을 거야. 곧 시골에 놀러 갈게. 곧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 만들게요. 그런 맥락이었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건 곧 돌아가실 거야 라는 뜻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목소리에는 한 조각의 외로움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녹차, 나무 쟁반, 그리고 A4 용지 뭉치. 마루대 중요한 회의를 시작하듯 단정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저는 돌아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까 변호사랑 얘기했어요. 미리 준비해두면 나중에 혼란 없이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는 첫 장을 꺼내 제 앞에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이게 위임장이에요. 재산이나 통장 같은 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제가 관리해서 장례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요. 저는 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마루대 제 유서를 미리 인쇄해 액자에 넣어 내민 기분이었습니다. 날짜만 아직 빈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책상에 손을 얹고 손가락으로 가볍게 톡톡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시선은 살짝 아래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앞에 앉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비난하는 눈빛이 아니라 옛날에 제가 키웠던 작은 남자아이의 모습을 어딘가에서 찾으려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10살 때 따돌림 당해 울면서 돌아온 민수를 저는 힘껏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있어 누구에게도 다치게 하지 않을게.
대학 졸업식. 눈시울을 적시며 졸업장을 손에 들고 군중 속에서 저를 찾아준 그 얼굴.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잘 컸다. 제대로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아이가 됐다고.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앉은 이 남자는 제게 인생의 종막 서류를 조용히 내밀고 있습니다. 한마디 망설임도 없이, 한마디 확인도 없이 저는 그 사람을 더 이상 알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받아 읽지 않고 한번 훌훌 넘기고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고맙다. 생각해 볼게.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아버지, 일찍 쉬세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바늘 소리만 울렸습니다. 그리고 숨막힐 듯한 정적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을 켜고 일어나 서랍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안에 오래된 명함 한 장이 있었습니다. 이강호, 변호사, 은퇴, 부산 거주. 그는 제 학창시절 친구. 나중에 법조계에 진출해 서울에서 오래 일했고 예전에 제가 토지 절차를 할 때도 도움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꺼내 펜을 들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 강호에게 갑작스레 편지를 보내 미안하다. 네가 이미 은퇴한 건 알고 있다. 하지만 너라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누가 누구를 이용하려 하는지 알아줄 거라 믿는다. 나는 아들에게서 도망치려는 게 아니다. 다만 확인하고 싶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내 인생을 결정할 권리가 아직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김영수 서명. 김보기세. 봉투에 넣고 봉인하고 정성스레 우표를 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밖으로 나가 지팡이를 짚으며 우체국으로 걸어가 그 편지를 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민수는 집에 없었습니다. 저는 방 의자에 앉아 제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랐습니다. 천장 구석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를 비추는 그 작은 감시 카메라가 여전히 조용히 작동 중이었습니다.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구도 듣지 않을 걸 알면서도 일부러 마음껏 찍어.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바보는 너희들이다. 그날 밤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 안의 마지막 조각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자존심,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존엄. 저는 예전에 이렇게 믿었습니다. 나이 들면 조용히 살면 된다. 자식이나 손자가 신경 써준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하지만 그날 밤 제게 내밀어진 한 장의 종이 마루대 살아있는 자로서의 퇴임 신청서 같았던 그것을 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내가 제정신을 유지하는 한 그들은 연기를 계속할 거라는 것을. 사랑을, 걱정을, 배려를 내가 원하는 말에 조용히 서명할 그 순간까지. 하지만 저는 아직 그림자로 취급되기엔 너무 이릅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부터 저는 제 나름의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과장되지 않게, 드라마틱하지 않게, 그저 조용히, 그리고 섬세하게. 민수의 아내가 약을 가져왔을 때 저는 약병을 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거 하루에 몇 번이었지? 그녀는 싱긋 웃으며 아버지, 또 잊으셨어요? 하루 3번이에요. 저는 머리를 긁으며 그랬나 미안하네. 요즘 기억이 좀 흐려져서. 점심때는 숟가락을 거꾸로 들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작게 웃으며 숟가락을 내려놓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숟가락이 많아서 헷갈리네. 민수는 아내에게 작게, 하지만 제게는 충분히 들릴 정도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된 것 같아, 아버지.
아내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초점도 안 맞고 건강하시면 귀찮아지니까.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말도 어조도 눈빛도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같은 식탁에서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었지? 이 옷 어제도 입었나? 손자는 지금 몇 학년이지? 처음엔 그들도 친절히 대답해 줬습니다. 하지만 점차 눈짓을 주고받으며 이렇게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이제 안 되네. 시간 문제야. 그리고 제 예상대로 그들의 계획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평소보다 일찍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 앞을 지나칠 때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커피 향이 떠돌았습니다. 저는 문 옆에 서서 방에 들어가지 않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수의 아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골집 감정평가 받았어. 지금 팔면 나누기 쉽고 오래 두면 값이 떨어질 수도 있대.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통장 아직 400만 원 넘게 있어. 확인했어. 주소만 옮기면 명예 변경 절차 바로 할 수 있어.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혹시나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 유산을 어떻게 다룰지 착착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불을 끄고 침대 아래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생일 선물로 받은 쓰지 않은 소형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그건 제 유일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문 너머의 대화, 바람에 섞이는 듯한 속삭임, 아무렇지 않은 웃음소리 뒤에 숨은 계산된 말들. 낮에는 건망증 있는 노인을 연기했습니다. 밤이 되면 녹음 내용을 작은 노트에 옮겨 적고 고무줄로 묶어 침대 아래 숨겼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저는 역 근처 서점에 전화해 예약 도서라며 실은 이강호 변호사에게 보내는 편지를 몰래 보냈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 글을 쓸 수 있다. 아직 귀가 들린다. 아직 기억한다. 그런 노인이 그들의 바람대로 쉽게 보내질 리 없습니다. 어느 날 밥상에서 민수가 유난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하루 쉬어요. 오랜만에 절에 같이 갈까요? 가끔 밖에 나가고 싶으시죠? 저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절이었지? 전에 가본 적이 있나? 민수는 웃으며 아니요, 이번엔 처음이에요. 미리 알아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그 나들이 진심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서명을 받기 위한 전주곡인지 그들은 제가 어제 먹은 것도 기억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한 걸음 한 걸음, 그 눈의 움직임, 고개를 살짝 젓는 행동까지 저는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녹음기에, 그리고 이 가슴에. 왜냐하면 침묵을 얕보는 자들에게 그건 결국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제정신이 아닌 아버지가 그 침묵으로 그들에게 응답할 작정입니다. 그 아침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냄비나 프라이팬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식기 전에 빨리 드세요. 라고 재촉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새로 끓인 차의 향이 공기에 은은히 퍼져 있었습니다. 연꽃의 마른 향, 희미하면서도 또렷한 냄새였습니다. 저는 방을 나와 거실에 있는 다탁이 깔끔히 정리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앙에는 크림색 봉투가 단정히 놓여 있고 옆에는 만년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지 않아도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민수가 다가와 살짝 허리를 숙이며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어딘가 부드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변호사 선생님이 오시니까요. 간단한 절차예요. 나중에 문제없이 하려고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았다. 제가 아무것도 묻지 않은 것에 민수는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마 그가 기대했던 반응이기도 했을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늙어빠진 노인. 그리고 반항하지 않는 노인. 오전 10시 변호사가 왔습니다. 젊고 단정한 차림에 부드러운 말투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김영수님, 이게 새 유언장입니다. 확인 후 맨 아래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 급히 읽지 않고 제목만 먼저 보았습니다. 김영수 씨의 현재 및 미래의 전 재산을 장남 김민수에게 일임한다. 저는 미소 지으며 마지막 페이지를 넘겨 굵은 글씨로 인쇄된 서명란을 확인했습니다. 방 안은 물을 뿌린 듯 조용해졌습니다. 민수와 그의 아내는 제 뒤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제 손끝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루대 이 펜이 종이에 닿는 순간을 해방이라 여기는 듯이 저는 고개를 들고 변호사를 보고 민수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좋아, 하지만 내용을 소리내 읽어줘. 네 안을 위해. 민수는 살짝 놀란 듯 말했습니다. 네, 좋아요, 아버지. 읽어드릴게요. 저는 그 서류를 테이블에 놓고 겉옷 안주머니에서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붉은 공중도장이 찍힌 봉투였습니다. 변호사는 그것을 보고 공식 인증 서류임을 알아챘습니다. 저는 봉투를 조용히 열고 안에 문서를 꺼내 한 글자 한 글자 분명히 읽었습니다. 저 김영수, 1942년 3월 11일생은 의식과 판단력이 명확한 상태에서 아래를 선언합니다. 현재 및 앞으로의 모든 재산, 토지, 건물, 예금 통장, 토지 사용권을 포함하여 가족에 의한 고령자 학대 방지를 위한 지원기관 서울본부에 전액 기탁합니다. 이 기관은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식 지원단체로 저처럼 한때 짐으로 여겨진 이들을 돕는 목적을 가집니다.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수가 허둥지둥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저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그의 유언장 옆에 조용히 놓고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치매에 걸리지 않았다. 그저 침묵하고 있었을 뿐이다. 내가 침묵했던 건 사람의 양심이 아직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희는 나를 시계로 관리하고 카메라로 감시하고 속삭임으로 다루려 했다. 마음이 아니라. 민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제대로 배웅하려고 저는 목소리를 낮추되 날카롭게 끊었습니다. 배웅 준비? 그렇게 빨리 배웅하고 싶었나? 그럼 내가 먼저 준비해놓지. 저는 변호사를 보며 침착히 말했습니다. 원본은 이강호 변호사 사무실에 제출했습니다. 이건 공중된 사본입니다. 필요하다면 이후 절차에 전부 협력하겠습니다. 저는 민수의 아내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남편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halten 붉은 공중 도장에 멈췄다가 저에게로 옮겨왔을 때 처음으로 이 집 안에 노인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나는 녹음해뒀다. 너희의 모든 말을, 집을 파는 계획도, 통장을 모으는 얘기도, 주소를 옮기는 타이밍도 전부. 만약 더 계속한다면 법정에서 보자. 변호사는 정중히 고개 숙여 두 문서를 회수하고 퇴실했습니다. 기록과 절차를 위해 공식 처리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에 남은 건 말을 잃고 얼어붙은 가족들. 그날 오후 집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저를 저녁밥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아버지 괜찮으신가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세리모 연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계절 끝자락에 벚꽃잎이 한 장 바람에 날려 떨어졌습니다.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침묵에도 드디어 의미가 생긴 것 같군. 다음 날 아침 해가 먼 나무 너머로 얼굴을 내밀 때 저는 짐을 쌌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뿐. 그 안에는 옷 몇 벌, 노트, 그리고 몇 달간 함께했던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필요 없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이 들면 사람은 가벼워집니다. 단순히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 빼앗기지 않는 것임을 드디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이 집에 온 이후로 주 또 그래왔듯이 저는 봉투 하나를 남겼습니다. 침실 침대 옆, 책상 옆 서랍에 민수가 처음 열어볼 곳에 겉으로는 평범한 봉투, 봉인도 중요 같은 글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평범함이 오히려 그의 호기심을 자극할 거라는 걸. 안에는 종이 한 장만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손으로 썼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는 제 가슴에서 오랜 세월 갈고 닦인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아버지가 곧 떠난다고 생각했나? 아버지는 아직 살아있다. 하지만 너는 그날 변호사를 부른 순간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죽었다. 저주하려는 것도 욕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무거운 말은 때로 침묵입니다. 가장 깊은 고통은 아버지가 아들이라 부르는 것을 멈춘 순간에 생깁니다. 저는 집을 나와 택시를 부르고 지난달부터 신청해둔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작고 조용한 시설이었습니다. 근처에는 연못이 있는 공원도 있었습니다. 고급스럽거나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숨쉬기가 편했습니다. 탐색하는 눈초리도 없고, 아버지 괜찮으신가요? 원하는 거 있으신가요? 같은 마음 없는 상투적인 말도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빨리 사라졌으면이라 생각하는 사람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영수 씨로 불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실은 아들의 호칭보다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요양원 직원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날 오후 민수가 제 방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의 가슴에는 아마 커다란 구멍이 뚫렸을 겁니다. 머릿속에는 질문들이 소용돌이쳤을 겁니다. 왜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왜 한마디도 없이 떠난 걸까? 하지만 봉투를 열었을 때 저는 믿습니다. 모든 의문은 그 순간 답해졌을 거라고. 그 안에는 한쪽 면에만 쓰인 글. 설명도 보충도 없었습니다. 때로 사람은 이성이 아니라 거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거울을 그의 손에 넘겼습니다. 자신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 요양원 직원이 말하길 민수는 그 방에서 1시간가량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움직이지 않고 묻지도 않고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빈 침대 앞에서, 빈 방 안에서, 그리고 빈 봉투를 마주하며 재산은 없다. 축복의 말도 없다. 가족의 정마저 없다. 단 한마디, 너는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죽었다. 그날 그가 울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확신합니다. 분명 그 순간 민수는 처음으로 깨달았을 겁니다. 아버지를 잃는다는 건 숨을 거두는 게 아니라는 걸. 아버지의 마음이 사랑했던 아들을 믿지 않게 된 그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상실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그 집에서는 아무도 제 얘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아침차 향은 사라졌고 복도에 울리는 발소리도 없어졌으며 잡초가 무성한 정원을 바라보는 늙은 눈빛도 더 이상 그곳에 없었습니다. 집은 다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치유할 수 없는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요양원에서 지냅니다. 매일 아침 새소리와 커튼 너머 햇살로 눈을 뜹니다. 그리고
노트에 계속 적습니다.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하나씩 글로 남기며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기록하고 싶을 뿐입니다. 언젠가 누군가 물어볼 때를 대비해 왜 아들과 같이 살지 않으신가요? 저는 차분히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아들이 있었지. 하지만 그 애는 내가 곧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만 내 곁에 있었던 거야. 그 집을 나온 뒤로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닙니다. 다만 저는 이해했습니다. 세상에는 한 번 닫으면 다시 열어선 안 되는 문이 있다는 것을. 제가 선택한 요양원은 교회에 있고 작고 조용하며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이곳 직원들은 지나치게 살갑진 않지만 예의 바르고 성실합니다. 아무도 저를 아버지나 할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매일 아침 김영수님, 안녕하세요라며 고개 숙여 인사할 때 제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는 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누군가에게 필요로 되는 척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6시에 일어납니다. 녹차 한 잔을 끓여 춘천에서 가져온 도자기 찻잔에 따릅니다. 그 후 툇마루에 앉아 입수할 때 선물 받은 작은 분재를 손질합니다. 가지 하나하나를 다듬고 잎을 조심스레 닦습니다. 마루대 제 기억의 일부를 손질하는 듯이 어느 날 젊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외롭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마음속 고요함에 익숙해지면 바깥 세상이 아무리 조용해도 외롭지 않습니다. 저는 낮 시간의 대부분을 독서로 보냅니다. 가족과 맡아 쓴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미뤄뒀던 책들.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혈연이 가깝다고 해서 사랑도 가까운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사건 하나하나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원한을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도 아니라 그저 제 자신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나는 어두운 시대를 걸어왔다. 하지만 마음의 증오를 품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어느 날 요양원에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젊은 기자로부터였습니다. 그는 고령자에 대한 자산 착취와 그 침묵의 두려움이라는 특집 기사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는지 그는 제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옛 변호사 친구가 얘기했을 수도 있고 내가 제출한 자산량도 서류를 법원 관계자가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자는 가을 초입의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밝은 얼굴, 마른 체구. 낡은 만년필과 녹음기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인사를 나눈 뒤 그는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듣자 하니 아드님께 모든 재산 상속을 스스로 거부하시고 고령자 지원단체에 전액 기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하셨나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깨달았다. 죽음을 기다리지 않아도 사람의 본심은 보인다는 것을.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도 숨기지 않고 얼버무리지 않고 가볍게도 무겁게도 않고. 욕실에서 넘어졌을 때의 일. 마중 나온 아들의 눈빛. 그건 아버지를 맞이하는 눈길이 아니라 마루대 투자건을 계산하는 사람의 눈이었던 것. 며느리가 던진 아무렇지 않은 하지만 무수한 작은 바늘 같은 말들. 그리고 유언장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말에 차가움을 비춘 그 한 장의 종이까지. 기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드님을 잃은 게 아니라 아드님이 아버지를 잃은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그의 애는 나를 냉정하다고 생각할 거야. 하지만 나는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남은 인생을 의미 있는 것으로 살기로 했을 뿐이다. 누구에게도 죽음을 기다리게 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내 목숨을 카운트다운 대상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몇 주 후 그 기사는 대형 신문 특집란에 실렸습니다. 제목은 아버지는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게 하지 않기 위해 아들을 거부했다.
이 기사는 많은 사람에게 공유되었습니다. 공감의 목소리도 있었고 저 대신 화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으로 편지를 보내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신 이야기를 읽고 부모님을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가장 움직인 건 손으로 쓴 한 통의 편지였습니다. 힘있는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 덕에 부모님 집을 팔지 않고 시골로 돌아가 그들을 모셔왔습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당신이 쓴 그런 편지를 쓰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교가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준 당신에게 저는 그 편지를 정성스레 접어 지금 쓰는 일기장 한가운데에 끼웠습니다. 나는 헛되이 살아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노년의 삶은 세상이 그리는 이상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따뜻한 가족의 밥상이 없고 손자가 할아버지 하며 달려오는 것도 없으며 매일 밤 누군가의 메시지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고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제 뒤에서 숨을 거두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곧 현금화될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을 버려진 인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으로 지냅니다. 왜냐하면 나는 믿기 때문이다. 가족의 사랑을 기다리는 것을 멈췄을 때 사람은 비로소 진정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고. 누군가를 돌보는 것은 그 사람의 죽음을 지켜보기 위함이 아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그걸 깨달았으니까. 죽기 전에 누군가는 한 명의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나를 아버지라 불렀던 이를 한 명 놓아준 것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마지막까지 귀 기울여준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세상에는 수만 개의 조용한 인생이 있고 그 안에는 분명 저 같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살아가고 견디고 그리고 마지막엔 놓아주는 법을 배우며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방법을 찾은 사람들. 고요함의 1분 1초, 평범한 회상의 하나하나를 함께 걸어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도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는 노인들의 목소리에 조용히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는 아직 말로 꺼내지지 않은 생각들이 분명 많이 있을 테니까요. 정말로 감사했습니다.